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별 3개. 63페이지 통정의 표시는 별 4개. 기출이 표시가 확 돼 있죠, 그죠? 자, 하여튼 민법을 공부할 때는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시험 칠 때도 흥분해가 다 틀릴 뿐입니다. 천천히. 자, 우선은 107조에 보시면 비진이 표시라고 있습니다. 비진이 표시.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의사가 없어요. 자, 우선은 요 진이가 무슨 뜻이냐? 진이. 진이는 의사다. 생각이다. 바라는 희망이 아니다.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진이 없는, 의사 없는, 생각 없는 표시. 그걸 뭐요? 비진이 표시라. 자,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퇴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여하겠다고 표시했다. 이런 걸 뭐라고? 비진이 표시. 자, 비진이 표시는 아무 소리 없으면 표시된 대로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로 갈 수도 있다. 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정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갑의 머리를 분석해 보니까 정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여하겠다고 표시했다. 자, 우선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고 갑이 불일치함을 알고 했습니다. 알고. 뭐? 알고. 만약 모르고 하면은 차고, 알고 하면은 비진이 표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여하겠다고 표시했다. 자, 이거를 정여의 비진이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정여할 진위가 없으면서도 정여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미 배웠어. 자,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상대방이 있으면 자연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규범적. 규범적 해석은 표시된 대로 효과를 주라. 그리고 표시는 됐기 때문에, 그죠? 원칙은 유효이다. 이런 얘기. 유효이다. 그러면 이 정여라는 비진이 표시가 유효이면 을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권리자가 돼버려요.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제3자한테 팔아버려요. 이렇게 넘겨버려요. 자, 이 사람이 제3자가 됩니다. 자, 비진이 표시를 한 갑과 을을 당사자, 그 외의 사람을 제3자. 그러면 제3자는 항상 숨도 안 쉬고 선의 악의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선의 악의로. 일단 요 그림이 이제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표준. 자, 그러면 권리자,
이게 유효다. 아무 소리 없으면. 그러면 어른 권리를 취득합니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승계 취득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된다고? 갑의 권리를 승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승계를 했을 때는 몰랐냐 알았냐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이라는 사람. 자, 그런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무효냐? 조문 보세요. 조문 59페이지. 자, 1항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항. 올해 학생들은 훌륭하다. 작년에 어떤 학원에 가서 조문 좀 보세요 하니까 일어서서 읽는 사람이 있더라. 누가 일어서라 했나 그냥 읽어보라. 마음속으로 읽어보라 했는데,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게 유효란 말이에요. 원칙은 유효다.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진위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무효로 될 때는 갑에게 정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알았다. 요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알 수 있었다. 이거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끄나를 오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갑에게 정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을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을은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무권리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권리자.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권리자로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문제는 을에게 소유권도 없는데 병이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천지입니다. 실제로.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처리한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구조를 잘 아시면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민법 전체에서 똑같아요. 논리가.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럼 앞사람 쳐다봐. 앞사람이 권리자. 그러면 무조건 취득. 앞사람이 권리자가 아니야. 그러면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느냐? 있다. 비진의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2항 보세요. 107조 2항.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선의의 병은 권리를 취득하고 악의자는 취득 못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 유효일 때는 어떻습니까? 말은 없지만은 악의 또는 과실 반대를 쓰면 되잖아요. 유효인 때는 선의 및 무과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의 및 무과실. 그럼 이게 이제 사례로 출제됐다 치자. 그럼 주로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걸 묻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선의 및 무과실이다.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유효. 그러면 을은 권리자. 그러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 자,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다.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무효. 을은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취득, 악의 제3자는 보호규정이 없으므로 불취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학이다, 수학. 자, 그 다음. 자, 107조가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영역. 자, 첫째는 신분행위. 두 번째는 공법행위. 세 번째는 소송행위. 여기는 비진의 표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결혼한다, 이혼한다 이런 거. 공법에는 건축 허가 신청한다, 뭐 소송에는 알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107조가 적용이 안 되는 의미가 뭐냐? 자, 107조가 적용된다는 말은 을의 선악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적용된다는 말은 을이 선의 쪽이면 유효, 악의 쪽이면 무효.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신분행위를 비진의 표시로 하면은 107조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무효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무효. 만약 갑이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하겠다고 표시했단 말이야. 그때는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의사대로 항상 그 혼인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그 다음 공법행위, 소송행위를 비진의 표시로 하면은 언제나 표시된 대로 유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되고 언제나 유효이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공무원이 자기 상관한테 자,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했어. 그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항상 사직이 돼버린다고. 아시겠어요? 공무원은 까불어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런 뜻이. 근데 개인이 했을 때는 자, 근로자가 회사 측에다가 사직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사직서를 냈다. 그때는 사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비진의 표시는 무효. 그때는 사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일 때는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언제나 사직이 된다고. 그래서 근로자가 까불 때는 구제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 까불 때는 구제가 안 되고 언제나 사직은 유효다. 언제나 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린다. 자, 107조가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몇 개라고? 3개. 하나는 뭐요?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 자, 신분행위를 비진의 표시를 했다. 언제나 무효.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를 비진의 표시를 했다. 언제나 유효. 107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8조를 한번 볼까요? 다른 거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자, 63페이지는 게 뭐죠? 63페이지. 통정허위 표시. 자, 108조네요. 통정허위 표시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는 일단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무효다. 일단은 무효다. 자, 108조 조문 한번 보세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무효. 이거를 상대적 무효랍니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상대적 무효. 자, 상대적 무효는 2개밖에 없습니다.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요렇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변제기에 A한테 변제를 안 해요. 그래서 A가 갑한테 소송을 내서 판결받아서 갑의 토지에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자, 갑이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하고 짭니다. 짜. 그래서 매매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가장매매라 합니다. 가장매매. 우리 민법에 가짜가 들어가는 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장매매 네 가지. 자, 앞에 세 개는 임시, 임시등기, 임시압류, 임시처분. 뒤에는 가짜, 가짜매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가짜매매는 매매할 의사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그리고 갑은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팔겠다고 계약서에 표시. 을도 사겠다는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계약서에 표시. 둘 다 매매할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짜고 매매를 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거를 가장매매라 합니다. 가장매매. 그래서 가장매매 속에 서로 짜고 허위로 매매하기로 표시했다 해서 통정허위 표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통정허위 표시. 그럼 하나 물어보겠. 자,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 갑에게는 매도할 의사가 없죠. 근데 표시는 했죠. 불일치. 을에게는 매수할 의사가 없죠. 표시는 했죠.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고 서로 짜고 했다. 이거를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행위. 가장행위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오는 게 가장매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자, 그래서 이제 토지가 을 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 1항에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효다. 이렇게 무효다. 자, 무효이면은 잘 보세요. 무효이면은 지금 토지가 넘어갔고 진짜 속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대금도 1억을 갑한테 줬다 이 말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 가장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죠. 이걸 뭐라 했다? 부당이득. 그럼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토지 반환 청구를 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자, 여기는 746조가 적용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 만약 이것이 746조가 적용된다면 갑은 불법 원인으로 토지를 거래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746조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몇 조가 나와야 된다? 103조, 104조. 그 나머지 108조나 107조 이런 부여는 746조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찾아올 수 있고 을은 1억을 찾아올 수 있고 이래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을이라는 사람은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안 됩니다. 무권리자가 돼버립니다. 무권리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을이 또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랬죠. 병한테 다시 팔아버려요. 이렇게. 제3자가 항상 나옵니다. 이렇게. 제3자. 제3자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뭐로 나누라고? 선의 악의로 나눠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정년했습니다.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하고 없으면 취득을 못해요. 그럼 여기는 보호 규정이 있냐? 이항이 있단 말이에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그래서 병이 선의라면은 보호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기는 취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왼쪽에 비진이 표시하고 다른 게 뭐예요? 쳐다보세요. 자, 비진이 표시는 유효도 될 수 있지만 무효도 될 수 있잖아요. 권리자도 될 수 있고 무권리자도 될 수 있죠.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취득, 악의 제3자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불취득, 이렇게 간다. 근데 여기는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제3자는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하고 없으면 취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차이가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까? 만약 시험에 선의의 병으로부터 정의 다시 넘겨받았어. 이렇게. 그럼 보통 표현을 이 사람은 내나 제3자인데 전득자라고 칭합니다. 보통. 한번 읽어보세요. 전득자. 한번 굴러서 다시 취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전득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응용하면. 자, 선의로부터 넘겨받았다. 요래 돼 있잖아요. 선의면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권리자. 권리자는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성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은폐물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은폐물 원칙. 무슨 말이냐? 자기 앞 사람이 선의자로서 갑의 반환 청구를 앞에서 막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막아주는 요 사람 뒤에 숨은 사람은 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거를 은폐물 원칙이라 합니다. 논리가 똑같잖아요. 보세요. 만약 을이 권리자다.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죠. 권리자 같으면 무권리자다. 그러면 선의자는 취득하고 악의자는 불취득하고. 그럼 선의자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무권리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취득함으로 악의의 정도 취득한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내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해. 자, 그러면 또 연습하자. 그러면 만약 악의자로 보자. 병이 악의자로부터 무가 넘겨받았어. 무. 자, 이 사람은 선의 악의로 구분을 합시다. 이렇게. 그럼 병이 악이면은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어디 된다고?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하고 없으면 취득 못하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자는 취득하고 악의자는 불취득하고. 이렇게. 수학이라니까 수학 자세히 보면은 100명이 나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100명. 내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앞 사람 봐라. 앞 사람이 권리자다. 선악을 안 따지고 무조건 취득. 앞 사람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이래 된다. 근데 우리 통정허위 표시 무효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이나 무는 생략하고 A하고 갑하고 을하고 병 요 네 사람이 나오는 게 표준입니다. 사례 문제에서. 자, 여기서 그럼 뭐가 문제냐? 만약에 A하고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재판이 붙었어. 누가 재판하고 있을까요? A, 갑, 을, 병 중에서 누가 재판하고 있다. 이건 지우보자. 괜히 요거까지 와가지고 헷갈린다. 누가 재판할까요? 재판 당사자가 누구일까요? A일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병일까요? 갑하고 병이 재판합니다. 내가 소유자다. 갑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는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다. 내한테 돌려주라. 그래서 갑하고 병이 싸웁니다.
그럼 소송에서 누가 이길까요? 오늘따라 뭐 묵은 수행하기로 했나? 선악에 따라 달라지지. 만약에 병이 선이라고 입증이 돼버리면 병이 소유자로서 소송에서 이기고, 악의가 돼버리면 병이 지고 돌려줘야 됩니다. 갑이 이기고 이렇게 된다. 그럼 선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자,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했을 때, 자, 모르고 샀다, 알고 샀다. 이거 실제 재판에서 증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판사 앞에서 병 보고 네 알고 샀잖아 이렇게 주장하면 병이 뭐라고? 나는 몰랐는데 이러면 끝이야. 증명하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악이 다투어지면은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선의로 추정. 그럼 선의로 추정된다는 말은 판사가 재판할 때는 병을 선의로 일단 인정하고 재판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유리하다? 병이 훨씬 유리하지. 예. 그래서 선의로 추정된다는 말은 병 스스로 선임을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병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이 소송에서 90% 정도 이깁니다. 보통. 자, 이 말은 그러면 누가 입증해라 말입니까? 갑이. 참 오늘 완전 유치원이다. 병의 악의를 입증해라 이 말입니다. 자, 입증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갑이 대부분 집니다. 소송에서.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거는 가장매매 사건이라 합니다. 무슨 사건? 가장매매 사건. 두 번째는 은닉행위 사건이 있습니다. 은닉 사건. 사례 문제로 나와봤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통정허위 표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사례 문제 안 내고 그냥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 갑과 을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 가장매매 했다. 다음 좀 틀린 거 옳은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굉장히 쉬워. 근데 사례 문제 A, 갑, 을, 병, 정이 등장하면 어렵단 말이야. 어?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는 어떠냐? 올해 만약에 나오면 99%가 사례 문제 나옵니다. 올해는. 그래서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 자, 은닉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실제로는 정여했습니다. 정여를 했는데 세금을 좀 면하기 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을의 토지가 제3자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제3자. 자, 제3자가 나오면 숨을 쉬라, 숨을 쉬지 마라. 숨을 쉬지 마라. 무조건 뭐요? 선이하기로 일단 나눠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실제로는 뭐 했다고? 정여. 근데 세금을 피해서 계약서에는 뭐로 썼다고? 매매라고. 그러면 이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을은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무권리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보호되는 선의자는 취득하고 취득을 못하고 이래 됩니다. 이건 앞에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는 가장매매 속에 정여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가장매매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 정여.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정여를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은닉행위. 그러면 정여는 가짜로 했습니까? 진짜로 했습니까? 진짜. 그래서 정여는 유효가 돼버린다고. 유효. 그러면 정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권리자가 돼버립니다. 권리자. 그럼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승계 취득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은닉행위 나오면 더 쉽잖아요. 따질 필요도 없이.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매매 사건이 출제가 됐느냐,
은닉행위 사건이 출제됐는가, 이거를 눈을 붉히고 눈을 부라리고 찾아내야 된다. 아이고 선생님 정혁은 못 찾을까요? 실패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시험 치기 전에 정혁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답을 내라 했는데 전신에 이걸 보고 답을 찾아가 다 틀리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그게 잘 안 보여.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부터 훈련을 해라고. 가장매매 사건, 은닉행위 사건. 자, 가장매매다. 무효, 무권리자.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은닉행위다.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은 정여는 뭐라? 유효. 그럼 정여를 통해서는 권리자.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 요렇게. 됐나요? 간단하게. 뭐 할 것도 별로 없어. 정신만 차리면. 자, 그리고 거기 한번 봅시다. 66페이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안 하느냐. 자, 요 사람 아까 제3자라 했잖아요. 자,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해당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야. 너무 많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딱 10명이야. 10명. 그래 지금은 필요 없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요 10명을 암기해야 돼. 과거에는 학생들이 암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10명 하면 막 주주주 했어. 근데 2, 3년 전부터는 10명 이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선생님 10명을 어떻게 외웁니까? 이러더라고. 아 이거 시험에 너무 큰일이다 싶어갖고 그러면 3명을 외우려 하니까 외운다 하더라고. 3명. 자, 이 수천 명 중에서 3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제3자 물었을 때 필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대법관들이 앉아가지고 제3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무려 6개월 이상 다퉜습니다.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3명이라도 지금 외우란 말이에요. 첫째, 채권을 가압류한 자. 두 번째, 앞에 복잡한데 그냥 보정인. 세 번째, 파산 관제인. 이 세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 세 사람을 알고 있었다면 답을 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 알아야 답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랜 동안은 강의를 하다 보면 출제위원회가 꼼수를 내가 다 파가고 있거든. 미리. 지가 아무리 꼼수를 해도 내가 대충 가르쳐 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는 10명을 외우라 해도 선생님 10명이면 이거 뭐 순식간입니다 하면서 이랬었더만은 3년 전부터는 그 학생들이 10명 어휴 그 10명을 어떻게 외웁니까 해서 이거 바꿨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중요하다고? 3명. 자, 채권을 가압류한 자, 보정인, 파산 관제인. 그 중에서 파산 관제인이 연속해서 2-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통정의 표시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논리. 자, 요런 게 이제 하나만 딱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고. 자, 좀 전에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들어봤거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요렇게. 상대방이 없습니다.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요거는 4사람, 5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외워볼까 심심한데.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유언, 유정, 재단법인 설립 이런 거.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는 핵심이 107조는 적용되지만 108조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게 핵심이다. 비진의 표시에는 적용되고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통정허위 표시는 통정을 해야 돼. 통정. 통정이 뭐야? 짜고 해야 돼. 짜고. 그럼 짜고 하려면은 한 사람이 짭니까? 두 사람이 짭니까? 두 사람이 짜지. 제가 두 사람이 짠다니까 어떤 학생이 한 사람도 짜는데요 이래서 하더라고. 뭘 하니까 걸레 짜는 거래서 걸레 짜는 거. 정신 차려라 정신. 그래서 상대방이 없으면 짤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이 안 되고 비진의 표시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에 있는 거를 모조리 다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한 거를 나중에 보시면 그 강의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 소화도 하면 80점 이상 다 받게, 전부. 그게 아니고 민법은 보통 60점에서 7점이 왔다 갔다 이래 많이 한단 말이야. 강의한 것도 충분히 정보가 되니까 강의하는 외의 것을 터치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을 때 혹시 내가 책을 읽어보겠다 그러면 책을 보면은 본문이 있잖아요, 그죠? 본문이 있고 판례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다 읽을만하다 그러면 다 읽으면 돼. 그런데 조금 읽으면 부담스럽다가 요거예요, 판례. 그래서 판례는 수업 시간에 기초적인 것은 제가 가르치면 어려운 거는 지금 안 하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아직까지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는 그냥 심심풀이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심풀이. 지금 문제를 풀어도 정확하게 알고 풀기가 힘들어요. 답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답 낸다고 해서 5월달에 시험 쳤을 때 그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건 아니지만은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 뒤에 나오죠, 그죠? 그런 거는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읽으려면 1순위로 요거부터 가장 먼저 읽어야 됩니다. 큰 글씨로 된 거. 교재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1, 2월달에 읽으려면은 본문 플러스 타이틀. 요 정도는 좀 읽어주면은 참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이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제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큰 글씨로 된 본문 있잖아요. 그 욕심내 가지고, 나 판례가 체질이다 하면서 이래서 하지 마라. 괜히 좀 이따 얼굴 벌개진다, 벌개져.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자, 다음 주에는 대충 어디까지 하느냐. 대리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리. 진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진도가 조금 생각대로 나가면 민특을 조금 터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특을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리까지 한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까지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간 나면 조금 뒤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혹시나 시간 되면은 뭐 큰 글자라도 한번 읽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처음엔 좀 어렵기 때문에 잘 참으시고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까지 계속 나오죠, 그죠? 나오니까 자 과목마다 좀 특성이 많이 달라요. 그저 그 과목별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민법의 공부 방법하고 예를 들어서 개론의 공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담당 과목 선생님 말씀대로 한마디로 그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마디 더 쓰자 심심한데. 몇 년 동안 해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읽어봐라. 제발로 이거 다르게 읽지 말고. 울산에 가니까 시를 새로 바꿔가지고 뭐 큰일 날 뻔, 그죠? 결석하지 말고 시킨 대로. 그 시킨 대로 하면은 어제는 올해 안에 끝납니다. 하여튼 이 시킨 대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중에 이제 여름 되고 이러면은 점수가 안 나오면 오만 짓 다 합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에듀윌로 갔다가 랜드 하나로 갔다가 저 박물관 갔다가 오만 대 가다가 점수는 안 나오고 그냥 얼굴이 벌거해 가지고 저거를 못 해낸단 말이에요.
그 담당 선생이 시킨 대로 딱 가면은 올해 합격자 중에서 중간에 변칙으로 뭐 딴 동상 보거나 딴 선생 보거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그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간에 수업 잘 참석하시고 시킨 대로 좀 잘 해서 시작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뭐죠? 내일 수업. 공시법. 공시법일 거예요. 내일은. 네, 공시법에. 시간표는 원래 안 나오죠. 사무실에서 찍어갔어요. 게시판에도 있고. 항상 쳐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최종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